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사드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네, 주민들의 반발, 비용, 또 군사적인 효용 문제까지 논란도 많은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오늘 그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들어보면 사드를 배치한다 정도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사실은 그동안에 이 한미 당국이 이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그 사전적인 준비 작업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2월 7일 날 공식적으로 사드를 배치할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공식으로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3월 4일 날 양쪽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 공동 실무단을 구성을 합니다. 네. 결국 지금 이제 3월에 그걸 해서 지금 한 거의 4개월이 지난 상태니까요. 어느 정도 실무단이 웬만한 일은 진행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지금 북한이 또 무수단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원래 사드 얘기가 이렇게 불거져 나온 것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광명성 예를 들어서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나니까 야 이거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라는 상태에서 사드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약간의 유예를 주긴 준 겁니다. 북한이 어떠한 그 미사일 관련돼서 진전한 행위가 없을 때는 이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속력을 늦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무수단이 사실상 저는 성공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상 성공에 다가감에 따라서 이제 한미 양국이 이걸 더 이상 손을 놓고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지난달 23일이죠. 저희랑 같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끌 것이 없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지금 아시다시피 어떤 그 중국의 반대라든가 아니면 국내 내부의 어떤 지역 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한의 위협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우리가 뭐 비용이라든가 혹은 경제라든가 이런 시끄러운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감을 한미 양국이 가지고 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발표에서 좀 보면 주의할 것이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아직 없었어요. 예,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겁니다. 아마 뭘 어떻게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내부에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현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자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논의하고 실무하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선정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가겠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배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하면 될 수 있겠군요. 의지는 확실하게 보여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다면 여기서 사드가 어떤 무기 체계인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비행 단계에서 요격하는 게 있고, 하강 단계에서 요격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 일단 ICBM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륙을 넘어서 공격하는 탄도 미사일인데 일단 상승할 때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비행할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비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기에 저항이 없이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공간을 비행한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대기권의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는데 그래도 빠른 속도가 원래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내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 가장 빠를 때는 한 마하 20 정도 속도에서 하강하기 시작해서 한 15 혹은 10 이런 정도 떨어지고 최종 단계에서 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은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능력은 아직 없고요. 어느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 비행하는 단계,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배치된 GBI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로켓입니다. 우주로 발사하는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하는 델타4라는 로켓을 개조해서 우주 공간에서 ICBM을 요격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3단계로 나눠지는데 하강할 때 제일 윗단에서는 그러니까 500km까지 요격을 150에서 50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SM3라고 해서 바다에 23에서 요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왜냐하면 바다겠죠. 일단 날아오는 게. 그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떨어질 때 정도 해서 중간에 막는 게 사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에서 150 정도를 막는 거고 가장 말단에서 막는 게 한 30km 정도까지 요격하는 우리 페이트리어트 팩3가 바로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식으로 이제 쭉쭉 나가는데 그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사드는요 이게 말이 고고도 요격 체계라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 고고도 요격 체계가 아니라 중고도 요격 체계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150km 정도의 것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게 대한민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보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들이
그러니까 가장 짧게 날아가는 이제 탄도 미사일, 그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게 300km를 날아갑니다. 예. 300km를 날아가는데 300km 나갈 때 정점 고도가 거의 한 90k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하는 게 패트리어트 도입해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산 그 이제 철매 2라는 걸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고도가 한 거의 20에서 30km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럼 얘로 한계가 있는 건데 만약에 사드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90km 정도 고도까지는 아주 가장 짧은 게 올라가니까 예. 개부터 요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 북한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이 300km짜리 그게 아니라 500km로 늘린 거 씁니다. 500km로 늘린 거 쓰면은 이거는 거의 한 120km 정도까지 고도가 올라갑니다. 예. 그럼 이것도 전부 사드 요격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사일들은 예. 탄도 미사일들은 사드의 요격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예. 그래서 결국 패트리어트만으로 막으면 힘들지 않느냐. 예. 이게 마지막에서 막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예. 놓자라고 해서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2012년, 13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미사일 이름 자체가 이제 사드 자체가 이제 예. 그런 얘기죠. 예.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사드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을 북한에 의한 공격을 막고 예.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치를 어느 곳에 해야 가장 효율적이느냐 이 그렇죠, 문제가 지금 맞습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배치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가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배치는 반드시 아마 미군 기지가 존재하는 곳 안에서 배치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미군 기지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가 뭐 논의됐던 몇몇 지역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이니 뭐 원주니 칠곡 뭐 음성도 군산 있고요. 뭐 부산 기장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결국 어쨌거나 미군 시설들이 있는 지역을 거기에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예. 아까 우리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도 굉장히 이걸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드의 어떤 그 전자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미국도 너무나 아마 절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 당장 아까도 그 벤달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참모장이라고는 하지만은 네. 사실 이제 미 8군 사령관입니다. 네. 예. 이 벤달 장군이 얘기한 것이 이 적절한 부지를 검토하는데 환경과 안전 요소를 먼저 고려를 해서 하겠다. 결국은 우리 국민의 이런 강한 우려를 그대로 반영이 돼서 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일단 뭐 제가 어느 지역이다라고 제가 함부로 추정은 못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 사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레이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레이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은 그 건강 문제, 안전성 문제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은 사거리가 너무나 자기들을 탐지한다고 해서 그걸로 문제를 삼고 있고 네. 결국은 레이더의 위치가 가장 문제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레이더 자체가 최대한 남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중국으로 가는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국이 워낙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네. 약간 남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물론 기본적으로 레이더와 미사일이 하나의 포대로 구성이 되지만은 네. 대한민국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네. 레이더와 미사일이 좀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미사일과 레이더가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남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너무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사드 미사일이 이 사거리가 한 뭐 2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보호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중부 이하로 내려가게 중부 되면요. 이하로 내려가면. 근데 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네. 이게 만약에 미사일 그러니까 레이더는 뒤로 빠져 있고 네. 미사일들은 좀 앞으로 나가 있고 전개 있고 하면은 예를 들어 수도권까지도 같이 커버하고 전방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성도 지금 뭐 일단은 기술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가장 핫 이슈는 레이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방어 능력의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그게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예. 이 만약에 정말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그 처음에 논란이 시작될 때는 우리가 데이터 자체도 너무 없었고 네. 심지어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막 일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예. 이제 잔뜩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 국방부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못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예. 당연한 것이 우리가 그걸 도입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뭐 자료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상태였는데 자 이제 공동실무단이 형성이 됐으면은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달라.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괌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런데 그 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에도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직접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는 아무래도 그런 좀 힘든 시설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그만큼 어떤 혜택을 좀 반대급부를 좀 주고 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생할 길을 찾아야지 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예전에 뭐 해군 기지라든가 이런 문제처럼 서로 불거지게 될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을 방어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해당 그 주민들과 뭐 예를 들어서 정부와 그다음에 군과 이런 관계도 안 좋아지고 되려 논란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이런 문제일수록 더욱더 정부가 이 안전 문제에 관한 하는 100% 공개를 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 모든 그 국민들 뭐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전체로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아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어쨌든 뭐 시민 단체들도 그렇고 각 지역 뭐 예정지로 지금 거론되는 지역들에서 반대 좀 심한데 예. 국내 문제도 물론 문제지만 앞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이제 일단 문제인 게 예. 앞서서 그래서 그랬는지 발표문에도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만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어요. 예. 믿을 수 있을까 싶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주변국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지금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당장 미군의 자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게 중국의 속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주한 미군이 만약에 병력이 증강한다 그래도 중국은 반대할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의 위협이 높아져서 예.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의 위협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이제 더 이상 핵무기를 이 한반도에 만약에 배치를 해야겠다, 전술을 배치해야겠다라고 할 때 중국이 과연 그걸 합의를 하겠느냐?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중국의 이러한 입장들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결국 네. 중국이 지금 이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어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막상 보고 있으면 그런 북한에 지금 중국이 어떠한 그 제대로 된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 물론 북중 교역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 이 사드의 배치 문제도 결국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혹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필요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원칙을 갖고 가져가되 네. 대신에 그 어떤 이웃 국가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예의라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중국이 끝까지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고 화를 내고 그다음에 우리를 혹은 겁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리스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을 배려를 해서 일단 사드에 해당하는 이러한 최소한의 방어 체계라도 갖춰놓지 않는다면 네. 중국이 지켜줄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걱정들을 할 겁니다. 지금 한참 국제 경제가 안 좋죠. 그다음에 중국하고 뭐 교육도 문제죠. 지금 이제 사실은 중국이 더 이상 우리의 시장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경쟁자가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기술도 많이 발전돼 있는 그런 상태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경제 혹시 전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좀 특징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뭐냐면 중국이 뭐 선의를 외치고 뭘 하고 뭐 그다음에 그 어떤 정의를 얘기하고 하지만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의 배치가 분명히 중국의 어떤 안보 이익이라든가 미국과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익과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한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했을 때는 네. 이것이 자신들에게 되려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파탄이 예. 될 것이다. 이러한 계산이 쓴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은 결국 중국도 자기네 이익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저렇게 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미국과 교육을 중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결국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 결국 국제사회가 서로 경제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네, 네. 이것은 결국 그렇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을 문제여도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심을 할 그렇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위원님 듭니다. 말씀으로는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강조하신 부분인 것 같네요, 좀. 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이제 북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번 사드 배치 발표가 북한을 좀 자극하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예상되는 반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드 배치가 북한을 자극할 것이다. 뭐 북한은 이미 이전부터 이 사드 배치를 놓고 굉장히 여러 차례 비난 성명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의 이런 사드 배치가 되면 저는 당장 생각되는 것이요. 아마도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우리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라든가 메시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특히 이제 뭐 우리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라든가 예,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북한은 반드시 거기에 한 발을 걸치고 그 국내 여론에 자신들의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비난은 비난대로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국내의 어떤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 결국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드는요. 근본적으로 방어하는 무기 체계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 사드가 무슨 만능의 보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그저 여러 가지 발걸음 중에 아주 작은 첫 발걸음만 띄었을 뿐인 것이고 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적이 굉장히 긴 창을 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사드 좀 좋은 방패다 아니면 SM3 같이 더 큰 방패다 예, 예. 방패만 잘 갖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창을 안 휘두르느냐 예,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안보의 태세 자체도 이렇게 뭐 킬체인이나 KAMD나 방어적인 부분도 좋지만은 네네. 북한이 나쁜 행동, 오판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굉장히 강한 메시지, 강한 능력을 갖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그 진정을 시키고 혹은 야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네네.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군사적 혹은 외교적 능력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네네네.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서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추가적으로 이제 국방부에서 그 아까 브리핑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네. 추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있는가 본데 예. 지금 이미 뭐 주변국에는 한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그 결정 내용을 주변국에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는 속보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 들어온 게 지금 수준의 이제 그 예정 지역을 발표를 하겠다.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저는 궁금한 게 예. 뭐 이미 이야기도 나왔겠지만 비용 문제는 어떻게 좀 배분을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예.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네. 그 예를 들어서 비용이 배치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주한 미군의 장비가 들어오는 내용은 예. 한미 그 안보 조약과 그다음에 소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뭐냐면요. 미군에 관한 직접 비용,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오는 장비라든가 네. 혹은 미국 군의 임금이라든가 혹은 미국 군무원의 임금 같은 것들은 전부 그건 미국 부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될 건 뭐냐면은 부지에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류비, 뭐 아니면 전기에 관련된 비용, 수도와 관련된 비용 등 그러니까 그 운용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비용을 대한민국이 내는 것이고 예.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그 한미 그 분담금에 적용이 돼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미 분담금이 거의 이제 1조 가까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물론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 우리가 분담금을 너무 적게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가하긴 했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실질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분담금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네네. 사드에 관해서는 그 절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무슨 말인 거 아니? 네. 장비는 미국 부담이다. 네. 그리고 아마 이것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야, 그럼 과연 미국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퀘스터도 하고 지금 국방비도 줄이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저걸 하느냐? 근데 뭐냐 하면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한미 안보 동맹이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 뭐냐면 대한민국은 그 핵에 관한 것을 개발을 안 하고 그 어떤 국제 핵 기준을 따라갈 테니 네네. 핵에 대한 대비책은 미국이 마련을 해라라는 것이 한미 그 안보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럼 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북한의 그 이외에 재래적인 공격이나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대처해 나갈 거냐 그러한 임무 영역을 넓혀나가는 게 우리 일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비용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예. 되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핵에 대한 확실한 방어를 미국이 해주기로 약속한 이 구조를 예. 최대한 살려서 미국에게 그
자신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게 하고 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이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나 공격을 못하게 하기 위한 전력을 꾸준히 갖춰 나가는 거 이런 투 트랙을 잘 끌고 나가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자꾸 비용을 누가 내느냐의 부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면은 예. 결국은 앞으로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네, 것이죠. 네. 자, 지금 저희가 나온 속보에 의하면 사드 배치 완료를 2017년 말까지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이 사드가 배치가 되게 되면은 어떤 그 규모라던가 형태는 또 어떤 모습인지도 자,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한 개 포대가 배치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 개 포대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포대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레이더 하나와 그다음에 발사 차량이 6대에서 8대 정도. 예. 근데 발사 차량 하나에는 한 8발의 미사일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저 화면을 보시듯이 예. 원래 이제 기본 구성은 저렇게 레이더 하나에 이 레이더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 그다음에 지휘소,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떨어져서 미사일이 포대가 6개가 돼 있는데 예. 저게 뭐 반드시 6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저게 8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보고 있으면은 예전에 이제 한 2년 전 정도에 이 사드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서 한번 저걸 해본 적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포대가 몇 개 필요하냐라고 봤더니 2개가 필요하다. 2개요? 2개가 있어야지 완전히 막아진다. 네, 네. 근데 만약에 하나만 될 경우에는 그 대부분은 막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러니까 동부전선 끝쪽 예, 예. 그런 쪽이라든가 일부 지역은 안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한 개 포대를 갖다 놓기로 지금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갖다 놓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레이더를 어디에 놓느냐, 예, 예. 네, 미사일을 어디에 놓느냐 예. 이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뭐 이걸 설치를 한번 해놓은 뒤에 만약에 상황을 봐서 북한의 어떤 추가 위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배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 사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이게 예. 이동식이라는 겁니다. 예, 예. 레이더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예. 전부 수송기에 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쪽 지역에 지금 어디에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를 바꿔서 딴 데 배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만약에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아마 수주 이내라도 만약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예. 하면은 진짜 한 1, 2주 이내라도 준비해서 곧바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네. 이런 그 사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뭐 수송기가 여러 대 필요하긴 하겠으나 네. 곧바로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사드의 장점입니다. 네네. 네. 일단 사드가 배치됐을 때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뭐 원초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어책이기 때문에 북한이 쏜 것을 요격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지상에서 이렇게 요격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핵이라고 한번 생각을 했어요. 핵폭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핵폭탄이 터지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동그란 구. 그 전번에 아마 김정은이 이 핵폭탄 탄두 앞에 서 있던 적이 네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러볼처럼 동그란 걸 하나 있었죠. 아, 예, 예. 바로 그게 이제 핵탄두입니다. 예. 근데 뭐냐면 이 요격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핵탄두를 공격을 해서 그 핵탄두가 조금이라도 깨지고 이 고장이 난다. 네. 그러면은 만에 하나 그게 폭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핵 분열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핵탄두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감싸고 있어서 가운데로 이 어떤 폭발력을 모이게 하거나 혹은 한쪽으로 폭발력을 모이게 해서 네. 그 임계 폭발력이 지났을 때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는 건데 사드는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와서 자기가 몸을 부딪힙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망치로 이런 미사일을 깨듯이 네. 그냥 와서 그냥 부딪혀가지고 부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서졌을 때는 만에 하나 그 탄두가 폭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탄두에 있는 이 핵 탄두 자체가 만약에 깨지면은 예. 이거는 핵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드가 요격하는 방식이 이제 직접 충격이라고 하는데 히트킬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핵 폭발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보통 우리가 항공기를 요격할 때는 항공기 근처에 가서 예를 들어서 파편만 터트려가지고 그 파편만 맞아도 총알 맞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항공기가 추락을 하게 되는데 이런 특히 이 미사일,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런 탄두의 능력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타격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얘가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예정기 발표를 앞두고 많은 또 논란이 예상되긴 하는데 좀 합리적인 또 현명한 좀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